유료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료 결제가 부담되어 이번 영상부터는 이미지가 없는 무료 프로그램 파일로 만든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물음표가 유료 프로그램을 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적자 본론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느 사람의 지평과 방향성이 다른 기획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주고받는 장소를 매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판매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표현인데도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곳은 매장이 되어야 하겠지요. 즉,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매입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케오 시립도서관이라면 책을 대출해주는 쪽의 논리가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케오 시민인 아이들의 기분, 어머니의 마음, 어르신들의 생각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를 지향하지 말고 고객가치 최대화를 지향하라.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회의실 의자에 앉아 뭔가 새로운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그곳에서 탄생하는 기획은 형해화하고 생명력을 잃는다. 현장, 즉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에서 고객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힘 있는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는 이유는 그쪽이 편하기 때문이다. 행복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간단히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금전 쪽으로 목적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자유는 사실 냉엄하다.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순한 방종과 자유는 결정적으로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자유는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칸트는 우선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이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바나나가 있으면 무조건 먹으려 한다. 먹지 않는다라는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갖추면서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바나나가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나나를 정물화의 모티프로 삼기도 한다. 선택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능이나 욕구에 현혹되지 않고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무엇이 의무인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따르는 것이 자유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자유가 냉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다. 하지만 자신의 꿈에 다가가려면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한다. 관리받는 편안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학습 방법은 학교 수업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 그것을 복습하는 시기였다. 거기에 비해 반전 학습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각자 집에서 예습하고 학교 수업은 그것을 확인하고 정착시키는 장으로 활용된다. 학습 방법의 반전이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예습을 하라고만 말하면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복습 중심의 학습 방법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되짚어보는 데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성을 환기시켜주는 힘이 부족하다. 그것을 예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보다 자유롭고 발상 능력이 풍부한 아이들을 육성하려는 시도다. 상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기능, 또 하나는 디자인이다. 어떤 상품이든 마찬가지다. 시험 삼아 유리잔을 예로 들어보자. 액체를 담는 것이 기능이고 손잡이가 없는 유리 제품이라는 것이 디자인이다.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어떤 물건에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형상이고 그 물건의 소재는 진료 형식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실체로 실현되는 소재인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 사회의 상품도 그 성질을 결정하는 기능과 외관을 구축하는 디자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중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도 상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앞으로 스스로 디자이너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 없다면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디자인은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디자인이 상품의 본질인 이상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에서 무용지물이다. 소비 사회는 가속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갖춰야 효과적인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대부분의 경우 위기의식을 초래하고 그 위기감은 또 비즈니스를 전진시키는 구동력으로 작용한다. 기획의 가치란 그 기획이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객 가치의 관점에서 소비 사회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풍경이 보일까? 우선 소비 사회의 첫 단계, 퍼스트 스테이지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다. 이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 용도만 충족하면 팔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가 정비되고 생산력이 신장되면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가 찾아온다. 세컨드 스테이지다. 이 시대는 용도만 갖춘 상품이면 무엇이든 팔 수 있는 목가적인 시대가 아니다. 가치의 축은 상품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장소, 즉 플랫폼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높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현재, 오늘날의 소비 사회는 더욱 진보하고 있다. 지금은 플랫폼이 넘친다. 인터넷상에도 수많은 플랫폼이 존재해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소비 활동을 전개한다. 이것이 서드 스테이지,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대다. 이미 수많은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플랫폼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히 선택하는 장소일 뿐, 플랫폼에서 실제로 선택을 수행하는 사람은 고객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다음으로 고객이 인정해줄 만한 것은 선택하는 기술이 아닐까? 각각의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주고, 선택해주고, 제안해주는 사람. 그것이 서드 스테이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객 가치를 낳을 수 있으며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은 가시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념이나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여 고객 앞에 제안하는 작업이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결국 제안과 같은 말이다. 우수한 디자인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제안을 내포하고 표현까지 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밀봉성이 높은 세련된 텀블러 글라스라면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섬세한 의장이 들어간 와인 글라스라면 때때로 양질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제안이야말로 기획회사가 완수해야 할 역할이다. CCC의 중심 철학은 앞에서 예로 든 고객 가치와 이 라이프 스타일 제안이라는 두 가지 단순한 키워드로 요약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츠타야의 상품이 DVD나 CD 또는 책이나 잡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눈에 보이는 그런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각 상품의 내면에 표현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품이라고 생각해왔다. 즉, 수많은 영화나 음악, 서적에서 설명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츠타야가 판매하는 진정한 상품이라는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었다. 츠타야를 창업할 당시에는 단순히 이런 삼위일체 비디오 테이프 마이너스 레코드 마이너스 서적의 매장을 만들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단화 취급을 받았다. 그 세 가지 품목은 유통 경로가 각기 다르고 이른바 도매상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츠타야 이전에는 레코드 상점과 서점은 전혀 다른 상점이었고 두 가지 물건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고객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유통하는 쪽의 형편만 생각하는 독단적인 구별이다. 예를 들어 하드보일드 영화의 팬이라면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차분한 느낌의 재즈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의 상점에서 그것들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 가치를 첫째로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정답이다. 이것 역시 디자인이다. 라이프 스타일 제안이라는 이념을 MPS 멀티 패키지 스토어라는 형태로 가시화하는 작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그야말로 디자인의 본질을 이끌어내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적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예로 든 모든 기업은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태제에는 장차 기업의 그런 지적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 암시돼 있다. 지금까지 기업을 성립시키는 기반은 재무자본이었다. 퍼스트 스테이지나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는 자본이 당연히 중요하다. 충분한 상품과 플랫폼을 만들려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사회가 변하면 기업의 기반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제한을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지적자본이다. 지적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사활을 결정한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온 자본, 즉 재무자본의 대소가 기업 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사내의 지적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며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업의 추진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으로 비즈니스맨에게 제품 디자인 등에 관한 감각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음미하고 곱씹어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츠타야 서점은 비로소 2011년에 창업 이후 줄곧 배양해온 나의 철학을 집대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로 태어났다. 플랫폼이 넘쳐나는 서드 스테이지에서 사람들은 제안을 원한다. 서적이나 잡지는 그 한 권, 한 권이 그야말로 제안 덩어리다. 그것을 팔 수 없다면 판매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점은 서적을 판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서적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제안이다. 따라서 그 서적에 쓰여 있는 제안을 판매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서적 그 자체를 판매하려 하기 때문에 서점의 위기라는 사태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서점 내부의 전경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매장으로 들어가면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된 매대에 갓 출간된 잡지들이 쌓여 있다. 그 앞에는 신간 단행본 등이 진열되어 있고 더 안쪽에 출판사별로 분류된 문고본 책장과 신서 책장이 위치해 있다. 여행 가이드북과 참고서, 사전, 만화 등은 또 다른 공간에 놓여 있다. 이것이 기성 서점이 일반적으로 매장을 구성하는 방식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예를 들어 긴 휴가를 앞두고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그럼 어느 코너로 가야 할까? 서점 안쪽에 여행 가이드북이 진열되어 있는 코너일까? 그런데 신간 잡지에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역이 특집으로 다뤄졌을지 모른다. 아니, 유럽을 무대로 삼은 소설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고본이 진열되어 있는 책장으로 가야 할까? 만약 해당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해설해 놓은 책을 찾는다면 신서가 진열된 서가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서점의 매장은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잡지, 단행본, 문고본 등의 분류는 어디까지나 유통을 하는 쪽의 입장에서 이뤄진 분류다.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그런 분류를 매장에 그대로 도입하는 이유는 고객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은 단순히 판매를 하는 판매 장소일 뿐 구입을 하는 구입 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CCC는 책의 형태 등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그 제안 내용에 따른 분류로 서점 공간을 재구축했다. 이것이 서점의 이노베이션이다. 지금 다이카냐마 츠타야 서점을 방문해보면 그곳은 여행, 음식과 요리, 인문과 문학, 디자인과 건축, 아트, 자동차 라는 식으로 장르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내용이 가까운 것들끼리 단행본이든 문고본이든 틀을 넘어 횡단적으로 진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고객은 유럽을 여행한다면 이런 문화를 접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거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의 식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다이카냐마 츠타야 서점의 이노베이션 과정에서는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 우선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구역을 새롭게 설정하려면 직원들에게 일반 서점의 점원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능력이 요구된다. 물건에 해당하는 서적을 책장에 정리하는 작업을 예로 들어보자. 기존의 서점이라면 문고본은
문고본용 책장에 진열하면 된다. 출판사별로 분류된 책장 안에 저자의 이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책을 배치하는 것이다. 수납해야 할 서적이 몇 권이든 해당하는 장소에 기계적으로 진열만 하면 되니까 특별한 능력이나 소질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면? 일단 어떤 제안이 고객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지, 어떤 제안이라면 고객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요리 구역이라면 의식 동원의 역사와 실천에 관한 서적끼리 모아놓자라거나, 여행 구역이라면 예술적 측면에서 마법의 도시 프라하를 안내하자라는 식으로 고객의 가슴을 파고들 수 있는 제안을 몇 가지 정도 생각해내고 그 주제에 맞는 서적이나 잡지를 진열해야 한다. 이것은 고도의 편집 작업이다. 서점 직원은 말이 아니라 매장의 진열대를 특수한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또한 각 구역의 테마를 결정한 뒤에는 새롭게 출간된 서적 하나하나를 어떤 내용인지 음미해 보아야 한다. 이 서적을 이 공간에 진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지, 기계적으로 움직여온 기존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작업 태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간과 공력이 엄청나게 소비되는, 아니 그 이상으로 견식과 교양도 요구되는 공정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자 본론이다. 서적 자체가 아니라 서적 안에 표현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서점을 만든다라는 서점의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지적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제안 능력이 회사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다이카냐마 츠타야 서점의 경우에는 그런 지적자본 역할을 하는 접객 담당자가 존재한다. 각 장르의 정통한 직원이 상품 매입부터 매장 구성까지 결정하고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나름대로의 제안을 직접 실행에 옮긴다. 여행 코너라면 20권 이상의 가이드북을 출간한 여행 저널리스트가, 자동차 코너라면 마니아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모은 자동차 바이크 전문 서점 직원이 우리의 콘셉트에 공감해 접객 담당자로서 가담해줬다. 처음에 CCC가 다케오 시립 도서관의 지정 관리자가 된다는 소식에 불안과 의문을 가진 다케오 시민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히와타시 시장과 나는 그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히와타시 시장의 말에 따르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시 전체 인구의 20%에 지나지 않았다. 80%는 아웃사이더라는 뜻이다. 그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 관리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문제는 자신과 별 관계없는 일이다. 누가 관리를 맡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화제인 것이다. 그런데 저항감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는 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도서관에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케오시의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의욕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일본의 도서관은 장서를 일본 십진 분류법에 기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는 역사, 실은 예술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이용해 분류한 다음 역사 중에서도 일본 역사엔 1을 붙여 21, 예술 중에서는 회화와 서예는 72, 더 나아가 홋카이도의 역사는 211, 서양화라면 723이라는 식으로 2차 구분, 3차 구분으로 가지를 뻗어나간다. 다케오 시립 도서관은 기존의 십진 분류법을 버리고 보다 현실 생활과 밀접한 22종 분류법을 채용해 장서를 관리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동 패션을 다룬 책은 패션 서적 코너에 진열해야 하는 것일까? 육아 서적 코너에 진열해야 하는 것일까? 아름다운 정원 사진만을 모아놓은 사진집은 예술 코너일까? 원예 코너일까? 이것은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인가 하는 점을 세밀하게 파악해 분류하는 방법으로 다이카냐마 츠타야 서점을 만들 때에 CCC가 독자적으로 창조해낸 것이다. 지역성이 크게 다른 장소에 똑같은 서점을 만들어서는 당연히 성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쿄에서도 성숙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이카냐마에서는 단카이 세대가 주를 이루는 지적 탐구심이 왕성한 성인들, 나는 그들을 프리미어 에이지라고 부른다를 핵심적인 방문객으로 가정했다. 그래서 그곳에선 취미 성향과 지향성이 강한 상품을 제안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졌다. 자리 잡힌 성인이기 때문에 딜레탕티즘 취미 본의의 학문이나 예술을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도쿄에 비해 가족이나 공동체적 결속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하코다테에서는 3대를 타깃으로 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 따라서 아동 서적이나 그림책 등은 하코다테 쪽에 더 충실히 꾸려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CCC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라는 회사의 존재의 나는 창립 이후 그것을 컬처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에 들어선 츠타야는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도로나 수도나 송전선만이 인프라가 아니라 영화나 음악 같은 문화 역시 사람들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츠타야다. 인터넷 시대의 실물 매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인터넷 쪽으로 축을 옮기는 상황에서 현실 공간이 지닌 의미를 재확인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워야 할 다른 기획에서도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의 모든 상점이 사라지고 인터넷 상점에서만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은 반드시 피부 감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고객 가치의 증대와 연결되는지를 포착하려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고객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 세계의 매장이다. 다이카냐마 츠타야 서점을 찾는 고객들이 이 공간에 어디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 보이는가 하는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상의 힌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현실 세계도 인터넷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을 활용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통신 판매와 현실 세계의 매장, 이 양쪽을 보유한 기업은 인터넷에서의 판매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현실 세계의 매장은 인터넷 기업에 의한 지원을 통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개입시켜 얻은 거대한 정보 처리와 비용이 들지 않는 재고 관리를 무기로 고객과의 접점인 현실 세계의 매장을 기획,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경합을 벌이는 매장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가식 도서관에서는 이용객이 검색을 통해 해당 도서를 찾아 요청하면 관리자가 일반인은 드나들 수 없는 서가로 가서 꺼내온다. 인터넷상의 가상 매장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편 개가식은 이용객이 직접 서적을 만져볼 수 있는 공간에 장서가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당 서적을 찾거나 원하는 책은 아니지만 흥미를 끄는 비슷한 서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쪽은 물론 현실 세계의 매장에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직접성만큼은 현실 세계가 인터넷에 대해 우위를 점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즉시성과 직접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현재 현실 세계가 인터넷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우위성이다. 애당초 츠타야는 다이카냐마 츠타야 서점을 포함하여 서적이나 영화, 음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왔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반대로 물건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도 제안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기도 있었다. 바로 아이폰이다. 세계를 송두리째 바꾼 이 엄청난 도구를 만들어냈을 때 스티브 잡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 것이다. 그 제안을 구현하는 존재로서 아이폰이 탄생했다. 잡스는 아이폰이라는 물건을 판매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아이폰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건 자체는 본질적으로 국지적이고 선택적이다. 그래서 마케팅이 존재한다. 타깃을 정하고 매력을 어필하는 수법을 통해 판매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물건을 초월해 그 안에 일종의 철학, 바꾸어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면 그 물건은 국경, 인종, 세대, 성별을 초월할 수 있는 날개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가전제품 양판점은 상품에 따라 구역을 나눴다. 텔레비전 구역, 냉장고 구역, 에어컨 구역, 세탁기 구역. 다양한 기업의 여러 기종을 모아놓고 고객의 선택을 유도하려면 이 방식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단 거기에 제한은 없다. 기껏해야 설명이 존재할 뿐이다. 기종 간의 차이는 설명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라라는 자세다. 이래서는 인터넷상의 매장을 이길 수 없다. 상품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이 훨씬 더 우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대로다. 매장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도저히 인터넷 상점을 압도할 수 없다. 그래서 CCC는 매장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형식으로 재편했다. 영화를 즐긴다. 집에서 생활의 여유를 맛본다. 소통을 창출한다. 이렇게 주제별로 구분된 구역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실행하고 그 제안을 가능하게 하는 가전제품을 상품 분류 기준을 초월해 진열한다. 즉,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상품만 진열하는 것이다. 애플 스토어를 보아도 그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맥이다. 기껏해야 세 종류 정도에 불과한데도 늘 혼잡하다. 애플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고객이 끌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현대 도시 생활자들의 가슴을 파고들 수 있는 제안을 100가지 이상 내놓을 수 있다면 이노베이션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것은 가전제품 판매점이라기보다 잡지에 가깝다. 좀 더 가슴 설레는 생활을 하자. 라는 방침 아래 100가지에 달하는 매력적인 특집 기사가 편집되어 있는 공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조금 덧붙이자면 서적이 라이프 스탕리의 제안 덩어리인 이상, 가전제품의 라인업을 통해 표현된 제안과 서적을 연결시켜 매장을 전개하는 방법론도 탄생할 수 있다. 남자도 요리를 하자. 라는 제안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전제품과 남성을 위한 요리책이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곳에 주방을 설치해도 좋다. 주말에는 남자를 위한 요리 교실을 개최하는 것도. 물론 당시에 그런 꿈같은 카드는 없었다. 그러나 없다라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없다면 만들어내면 된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그런 꿈같은 일을 하며 비웃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비난이 더 우습다. 사실은 꿈만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꿈꾸었던 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노베이션이다. 어느 누구의 꿈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것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앞으로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이노베이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이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매자의 모습을 추론해 나가는 새로운 차원으로 T포인트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T포인트는 업종을 횡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등의 경향을 포인트 분석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음악과 음식이라는 장르의 장벽을 초월해 고객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서드 스테이지는 제안의 시대다. 고객에게 얼마나 정확한 제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른다. 세컨드 스테이지에서의 사업은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곳의 상품을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즉, 사업자와 고객 사이는 1-n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의 해법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안 단계에 이르면 그런 방식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 제안은 기본적으로 1-1의 도식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안은 상대방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이후에 실행에 옮겨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 제안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론이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노베이션이란 이른바 지적자본의 오픈 리소스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극히 한정된 의사만 치료할 수 있다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 치료를 통해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있기는 할 테지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이 개선되거나 의술이 보급된다면, 즉 의료기술을 오픈 리소스화한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균 수명 또한 연장될 것이다. 회사는 그 자체로 미디어다. 가령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CCC 사원의 이야기와 다른 회사 명함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고객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브랜드가 정보의 전달 방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결국 회사 그 자체가 미디어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매장이 사무실과 연결될 경우 눈앞에서 고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원들에게는 고객 가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실체를 피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회사의 자산이 가진 의미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재무자산에서 지적자산으로의 변화다. 예를 들면 브랜드 파워는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가령 평범한 가방일 때는 흥미를 느끼지 않다가도 에르메스의 가방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없이 존재한다. 이것이 브랜드 파워이고 에르메스는 그러한 자산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 CCC를 예로 들면 5천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T포인트에는 매우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매 정보가 축적, 갱신되어 있다. 이런 브랜드 파워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풍부한 견식과 경험을 갖춘 접객 담당자 등 대차대조표에는 실리지 않는 지적자산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는 사활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활기가 넘치는 소규모의 벤처라면 사원들 각자가 고객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응대하기 때문에 회사에 축적된 지적자본과 고객을 접하는 현장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거대해지면 조직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세로로 분할, 즉 직렬형이 되어버린다. 즉 역할과 계층이 형성되고 만다. 그 결과 지적자본과 현장이 분리되어 버린다. 이번 재편의 진정한 목적은 분사라기보다는 창업에 가깝다. 하나의 회사를 사업마다 다른 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회사로 나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공통의 백그라운드를 공유하면서 각각의 고객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응하는 풍부한 기동성을 갖춘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획회사는 고객 가치의 확대를 도모하는 회사다. 바꾸어 말하면 고객에게 행복이나 풍요로움을 주기 위한 기획을 낳는 회사라는 뜻이다. 그 행복이나 풍요로움이 효율과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기획회사라는 조직의 완성도를 효율성으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내가 휴먼 스케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츠타야의 매장을 만들 때 담당 건축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다이카냐마에서는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끼는 건축사무소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그 콘셉트와 철학을 설명해주고 건축계획안을 모집했다.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공주와 건축가가 처음부터 1대1로 마주 앉아 논의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보다 우수한 건축가들에게 병렬적으로 아이디어를 듣는 방법을 통해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지적자 본론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